고리가 빠지는. 인간은 자기가 중간 고리가 빠져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따라가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꼴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과정 자체를 중간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그냥 꼴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쨌든 이게 그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요. 저기 그 두 개 도표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다 끝났나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를 도표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피라미드 그리면서 직업의 피라미드인데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자하고 고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두 군데만 인간이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로봇하고 컴퓨터가 차지하게 되는 운동이 이제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대도시일수록 이 현상이 훨씬 심합니다. 대도시일수록 서울일수록 더 심해요. 지방일수록 조금 이제 이게 덜하고요. 지방은 그래도 그 농산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대도시는 지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이렇게 규격화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강남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서 허드렛 일만 하면서 지하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강남의 대치동의 학원에는 20명 중에 5명 정도는 극빈층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원장은 그 5명은 그 학원비를 안 받고 그 대치동 학원을 다닌대요. 학원을 이제 장학생이죠, 장학생. 굉장히 그 인간적인 원장이죠. 영어 학원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3살 때 아이는 자기 신체의 전체 에너지 50%를 두뇌 같습니다. 인간 20%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2.5배. 3살 때 아이들의 두뇌는 우리 그 보통 어른들보다 2.5배의 더 많은 에너지를 자기 두뇌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단 거 좋아하는 게 그 당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 거를 좋아합니다. 두뇌를 막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10.5세가 되면은 두뇌에서 시냅스를 막 형성했던 걸 가지치기가 딱 들어가요. 평균 10.5세. 가지치기라는 건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쪽을, 이게 이제 진로 적성 지도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DNA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진로 지도를 할 때는 사주팔자든지 별자리든지 전부 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게 20까지 다 참고해야 돼요. 정말로. 단 하나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사주팔자와 별자리가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인간의 그 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세포가 에너지를 얻으려면요, 별빛이 필요합니다. 별빛이.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어떤 시점에 태어날 때, 저는 그거를 이제 수령될 때가 원인인 것 같은데, 최초의 인간이 세포 분열을 할 때, 각 사람마다 그 세포에 비친 별빛의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그 최초의 그 나비 효과 있죠, 나비 효과. 초기 조건의 그 민감성이라고 하는 건데, 최초의 그 별빛이 달랐던 민감성이 사주와 별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봐야죠. 단순한 통계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라는 겁니다. 자, 10.5세부터 진로 지도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두뇌 자체를 성인이 될 준비를 이때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하고 아일랜드인가가 10.5세 진로 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죠.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늦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엄마들이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이 뭔가에 대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 밀어붙이지 말고, 야, 너 교사, 의사, 공무원밖에 없어, 이 세상 직업.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 직업은 2만 가지, 2만 가지. 그 중에 너가 먹고 살 만한 직업은 200가지가 있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200가지.
그래서 이제 이때 아이가 그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든 아빠의 말이든 선생님의 말이든 논리적이지 않으면 대듭니다, 무조건.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엄마들의 머리가 딸리기 시작해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딱 되면 내가 얘를 설득을 못 시키겠는 거야. 이상하게 얘가 더 논리적이야. 그렇게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인간. 두뇌가 그렇게 바뀌어봐요.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10대 때 10살부터 20살 사이에 두뇌가 이렇게 성인이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존경할 만한 멘토, 롤모델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지는 그 두뇌 그 이후에 만들어가는 구조가 천지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평범하게 사는, 분명히 어렸을 때 똑똑했으나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10대 때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멘토를. 그럼 그냥 인생이 평범하게 끝나버립니다. 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롤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애가 쇼킹을 먹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어렸을 때 배고팠던 체험, 다쳤던 체험, 그 결핍이 주는 그 회복 탄력성 같은 거, 그게 사실 두 번째 도표거든요. 그게 배짱과 용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짱과 용기가 약하면은 롤모델을 만나면 충격을 받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되게, 오히려 저렇게 못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용기와 배짱이죠. 그거는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얼마만큼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뭔가를 도전해 볼 만한 기회를 줬는가 주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아까 말했던 그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10살 이후에 누군가를 그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도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세타파와 감마파라는 건데, 인간의 두뇌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세타파와 감마파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노벨상급의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거나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는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에는 세타파와 감마파가 동시에 서로 공조를 하면서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외부의 능력하고 연결이 되려면 세타파가 돼야 돼, 두뇌가 일단.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이 평균 6살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철학자 중에 니체, 과학자 중에 뉴턴, 미술가 중에 피카소가 한 얘기를 한마디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마디씩.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사람이 창의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피카소는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뉴턴은 80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카소는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른인 걸 잊어버리려고 너무너무 맨날 노력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어른일까? 이렇게 어른처럼 생각하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턴은 80대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남들이 당신을 뭐 과학의 천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당신을 평가했을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그 뉴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해변가를 뛰노는 6살짜리 아이예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뛰놀다가 조약돌하고 조개껍데기를 주웠는데 그게 과학 원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6살짜리 아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감을 떠올리는 그 하나의 베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자유인, 완벽하게 성숙한 인간은 마지막에 어린아이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낙타처럼 일하다가
사자처럼 군림하다가 엄마 아빠가 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한테 사자처럼 보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낙타고 여러분은 사자고 이런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미성숙한 인간들이 보이는 행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숙한 인간은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니체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린아이였다가 낙타로 변한다는 겁니다. 낙타. 짐을 지면서 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남들한테 걱정하기도 하고 막 세상을 힘들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과장으로 승진하면 이제 사자가 되는 거야. 신입사원들을 막 이렇게 잡고, 이 엄마가 되면 애들을 막 잡고 이러는 거죠.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가 다시 더 성숙을 하게 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체가 얘기했던 어린아이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즐기는 거죠. 자기 선택을 솔직하게 선택을 하는 거.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그런 심리 상태, 그런 단계에 갔을 때 이상하게 이 우주는 그 사람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나 초능력의 상태가 세타파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3살에서 8살짜리 아이들의 두뇌가 주로 세타파 상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상태. 근데 이 상태를 자기 순수성이 인정해요. 어른인데 우리 아이가 20대, 30대가 됐을 때도 그런 어떤 뉴턴이나 피카소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아이로 과연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 뭘 것 같아요? 그거는 주로 엄마 아빠의 그 태도를 복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돈 걱정하는 얘기 한마디만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럼 그 아이는 이걸 잃어버릴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면서 이렇게 난 베풀고 살았어. 엄마 아빠가 베풀고 살았다거나 아니면은 동물을 기를 때 동물을 절대 학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 동물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을 해줘 이렇게. 그런 태도를 배우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한마디 하는 것도 애들은 그대로 복사합니다. 3살부터 6살짜리 애들은. 왜냐면 체면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 아빠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순수한 어른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격 수양을 늘 하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더더욱 성공하기가 힘든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진실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진정성의 시대. 진짜 너는 순수하고, 진짜 너는 너의 일을 사랑하고, 진짜 너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있고, 너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남들도 귀하게 여기는가를 실시간으로 지금 파악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게 더욱더 빛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미래에는. 왜? 그게 창의성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영감하고 연결되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한심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 학원비 벌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정말. 걔는 미래 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부 다 대가성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학원을 다니는 것도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 학원 보내려고 엄마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낙타처럼 지금 돈 벌고 있어, 이거잖아. 그게 그대로 지금 복사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6살짜리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어른이 될 것 같아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아무튼 세타파는 그런 거고요. 감마파는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뇌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아까 제가 기능으로서의 공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창의성을 위한 공부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창의성을 위한 공부의 시대는 입체적인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T자형인지 T자형인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지식하고 인문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얘는 생물학도 전공했고 사회학도 전공했고 철학도 좀 알고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체능을 좀 알아. 여러분 어렸을 때 예체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 예체능이라는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예체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아이가 그 성인이 됐을 때 과학자가 됐든 정말 정부 관료가 됐든 공무원이든 교사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체능은 그걸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된대요. 연결고리. 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 중간을 연결해주는 능력은 예체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 창의성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예체능을 했던 애들이 뭔가를 잘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갖다 붙여서 뭔가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되냐면 그게 스토리가 됩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가 된다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획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공자 이 순수성에 대해서 또 공자 생각하니까 나오는 게 공자가 그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한 이유를 그 맹자의 제자가 맹자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자는 젊었을 때 뒷동산에 가서 자기 마을을 보았고 더 나이 들어서는 태산에 올라가서 온천하를 보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야가 넓지 못하면 사람은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이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마인드 자체를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그래서 뭐 누구야 한비아 씨는 자기 아빠가 맨날 세계지도를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다가 그다음 유태인 자녀들 키울 때 유태인 자녀들이 하브루타 후추파의 기본은 뭐냐면은 하브루타 후추파 때문에 물론 성공하는 것도 있어요. 하브루타 후추파는 각자 또 더 모르시는 더 공부를 하시고 근데 그거보다도 유대인 경전에 나와 있는 인간의 이 지구의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신과 함께 이 지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글로벌 마인드를 배웁니다. 걔네들은. 근데 주변에 이웃집의 그 땅의 넓이라든가 이웃집의 그 아줌마가 입은 그 브랜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이 과연 그 글로벌 마인드를 어려서부터 막 가질 수가 있을까요? 순수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면은 내가 지금 가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꿈꿀 게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 머리를 차지하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키가 작을까? 얼굴이 못생겼을까? 라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걸려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 셋업바를 가로막아요. 영감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야가 넓을수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멘토를 만났을 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릇에다가 먹물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걸 자존감을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바다에다 먹물을 떨어뜨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시야가 넓고 자존감이 바다와 같을 때는 그 누가 욕을 하고 그 누가 그 아이한테 먹물을 던져도 그 아이는 계속 맑은 바닷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야라는 거예요. 시야가 그 부모부터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는 복사를 한다. 자, 간만바는 그래서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도 좀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간만파에 도달하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독서. 근데 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아까 저기 그거 하고 끝낼게요. 지금 약속한 대로 먼저 요거. 독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엄청난 오해가 뭐냐면 과거에 이지성 씨는 이렇게 그 TV에 나와서 사기를 쳤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문고전 독서를 했다라는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체 그 빙산이 있다면 빙산의 일각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얘기는 이것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90% 이상이잖아요. 이게 95%로 합시다. 이게 5%고 인문고전 독서를 그 사람들이 읽었다라는 사실은 이 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만났을 때 감동의 크기예요. 그게 95%를 차지하는 거예요. 책을 만났을 때 감동의 크기예요. 예전에 그 사람들이 책을 만났던 환경은요. 일단은 최초의 그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 필사본이라든가 뭐 옛날에 그다음에 대나무에다 썼던 그 책들이 다 사람들이 썼거든요. 책값이 엄청 비쌌어요.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는 책 하나가 아파트 하나 값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 좀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하나 값이었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링컨 대통령 때만 해도 그 자기 동네에서 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책을 손에 쥐게 된 감동의 크기가 지금의 아이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 거의 100대 1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책을 감동적으로 손에 쥐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지 인문고전 독서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는 인문고전 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동화책이 없었어요. 지금은 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걸 나중에 사후추리라고 하는 건데 사후에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스토리를 짜맞춥니다. 아, 거봐,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짜맞춘 거예요. 그렇게 조작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심리 상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책을 얼마나 감동 깊게 읽었는가. 그래서 진짜 책을 감동 깊게 읽으면 그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어도 성공합니다. 굉장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한 권만 읽어도. 그리고 책을 아예 안 읽어도 성공해요. 전혀 안 읽어도. 얘는 그냥 축구만 했어. 얘는 또 만들기만 했어도 그리고 뭐 농사만 지었어. 거기에 깊이 몰입하잖아요. 그 농사 같은 거에. 거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감동의 깊이. 그걸 느끼는, 얼마나 가슴 깊이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나게 해줄 때, 아이들한테 책을 만나게 해줄 때 추천도서 위주로 간다는 것은 아까 기능성 공부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책을 못 읽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게 좀 잠시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참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그만큼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가 볼 수 있는 높이에만 책을 천장에 매달아놔요. 어렸을 때 동화책을. 그럼 애들은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의자로 놓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막 웃으면서 내 천장에 매달려 있어. 내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설정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금방 따라옵니다. 그 심리적인 거에 딱 흡수가 돼요. 그럼 뭐가 입력이 돼요? 책은 너무 즐거운 거. 근데 애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꿀단지 얘기 있잖아요. 왜 꿀단지? 야, 이거 꿀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마 혼자니. 그 다락방에 올려놨는데 갔다 오니까 다 먹었잖아요, 애들이. 죽은 척하고 있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책을 못 보게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역으로. 근데 그게 추천도서 위주의 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그 감동의 깊이 자체를 죽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역효과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4번씩 빌리는 그 업체 있어요. 이거 내가 엄마가 돈 얼마 줬는지 알아? 이거 4권 안 읽으면 엄마가 얼마나 손해대. 책의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4권 중에 너가 좋아하는 거 한 권만 읽어. 그러면 감동이 약간 살아있어요. 나의 선택권을 인정해주는구나.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엄마가.
네 것 중에 한 것만 봐, 그러면.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서 자율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잖아요. 감동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감동이 줄어든다는 건 뭐가 줄어든다는 의미냐면은 몰입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몰입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 아이는 어디에 도달을 못해요. 아까 말했던 세타파에 도달을 못해요. 세타파는 깊은 몰입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박학다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의 깊이가 중요한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창의성을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책과 감동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진짜 몰입을 느끼면은 20세 이후에 그 아이는 책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깊이가 깊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추천도서를 20살까지 막 그 강요해서 읽은 애보다 초등학교 때 정말 감동 깊게 책 한 권을 읽은 애가 나중에 역전하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 역전하게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책을 감동적으로 읽으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 책을 권장을 하면 안 돼요. 식물을 좋아하면 식물책,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책,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책 쪽으로 팍 밀어줘야 돼요.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책 그냥 쭉 밀어주셔야 돼요.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책 쭉 밀어줘요. 거기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머릿속에서 AI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보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데이터화 되는 건 필요가 없다. 뭐만 필요가 있느냐? 감동만 남는다니까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만 그 유용한 가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가지고. 자, 이거는 그래서 자, 어렸을 때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막 놀라거든요.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가야지. 근데 한 번쯤은 그 뼈 안 부러지면 졌으면 됐어. 살은 다 그냥 붙게 돼 있어. 시간 지나면. 야, 반창고 가. 무슨 병원을 가냐? 무슨 병원 이런 거 가지고. 야, 감기 다 걸리는 거야. 무슨. 이런 교육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교육에서 뭐가 아이들은 생기냐면 이게 생긴다니까. 용기와 배짱이 생긴다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그 건강 염려증에 빠져있는 엄마 밑에서는 이게 잘 안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극복해보는 그 경험이 또 높은 자존감을 만드는데 먹거리를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가 먹어보는 경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캠핑을 갔는데 라면을 끓이거나 뭐 그 물고기를 잡아서 내장을 따서 고기 넣고 가재 같은 거 넣고 라면 끓여 먹잖아요. 캠핑 가면. 근데 그 준비를 엄마나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시켜보는 거. 거기서 아이들은 효능감과 자존감을 키우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폐허해져 버린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이걸 만들지 못하는 거죠, 어렸을 때. 무의식에, 그 아이들의 무의식에 엄마의 모든 그 반응하고 행동이 계속 입력이 되거든요. 특히 3살부터 8살 사이에. 세타파 시기에는 최면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그게 성인이 된 이후에 저절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뇌과학대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뇌의 피질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자기가 저장해왔던 거, 어려서부터 저장해왔던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뇌과학에서는 간뇌와 중뇌, 심장, 그 다음에 배짱지능, 내장지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고 뇌과학에서는 전전두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전두엽이면은 이게 나머지 신체 영역이고요. 이게 의식이면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저장된 대로 의식이 지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스냐 노우냐 오케이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얼마만큼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미 심장과 내장과 이 대뇌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0.3초 이후 내지는 6초 이후에 버튼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인간은 의식이 자기 미래의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선택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그 아이가 미래의 대인관계를 하고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그 무의식은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느냐는 거예요. 주로 엄마한테 배워요. 주로. 가장 애정을 많이 주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한테 배우거든. 주위 안경자한테.
그런데 그 주 양육자한테 엄마한테 배운 거를 뒤집는 시기가 아까 13살부터 18살, 그러니까 10살부터 20살 사이에 만나는 멘토예요. 멘토마저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 입력된 대로 그 아이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잘해도 그 집단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어쨌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이게 있잖아요. 이게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저밀도. 고밀도는 혈관을 청소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삼겹살보다는 오리기름이가 저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게 되는 성분이 많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의 신체에서, 간에서 내 심리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직접 간이 합성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거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합성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키는 저밀도로 합성해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걸 만드는 게 심리가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심리가. 네. 그러니까 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DHA라고 그래가지고 DHA 우유를 먹으면 애가 영리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양분이 결핍되었던 1, 2차 세계대전 때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이 지능을 발달시키지 못할 만큼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자체가. 아프리카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지능을 결정하는 건 전부 이 세 가지예요. 결핍하고 선택하고 이거예요. 이걸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서 그 DHA를 자기 두뇌에 안착시키느냐 안착시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 오리고기를 많이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기 신체에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간에서 그걸 합성해내요. 자기가. 그래서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이. 그러니까 먹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TV에서 나오고 비타민에서 별의별 방송을 하잖아요. 다 50%밖에 안 돼요. 절반은 자기 자신의 마인드가 심리가 자기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결정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무의식이 높은 자존감, 용기, 배짱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 해서 살면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거든요. 자극, 충격, 트라우마, 잔소리, 시험,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존감의 크기하고 어렸을 때 그 자기가 학습해왔던 거, 무의식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호르몬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극에 사람이 달라져요. 이걸 이제 심리의 역치가 다르다고 하는데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을 해롭게 하는 그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도 자기 인생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반응이 달라지고 심리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심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저 위쪽 라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아까 그 멘토한테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충격받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면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두뇌가 해마가 꺼져버려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몸에서 돌아가는 호르몬 자체가 지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갑니다. 대뇌가 꺼지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병으로 가버립니다. 이쪽의 질병으로 가요. 두뇌가 꺼지면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입력된 게. 그게 나중에 성인기에 이 반응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태교 때 너무 이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편도체가 공포에 반응하는 아이로 태어나버려요. 그런 애는 사후에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어릴 때일수록 프로그램 하기가 좋아요. 어른이 될수록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프로그램 되려면 목숨의 위기를 느낄 때만 프로그램. 죽인다고 위협할 때만.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근데 나 자살할까 말까 할 때만 두뇌가 바뀌어요. 그 전에는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결국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있게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게 되면은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두 부류가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도표고요. 이제 끝내고 강의를 끝내고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을 받고 연결을 해갈게요. 제가 놓친 게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일단 말씀 중에요. 해교를 잘못해서 아이 빈대쪽에 호를 가진 아이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바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미 그렇게 결정된 아이들은 우리 중고등학생 엄마니까 어떤 식으로 좀더 해보면 이게요. 편도체가 어렸을 때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겪어서 편도체가 발달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를 쓴다거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겨요. 아주 작은 부분, 정교한 부분. 그러니까 예민해집니다. 근데 그 예민한 사람을 평범한 환경에 갖다가 놔버리면은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왜 왕따 당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그 예민함이 먹히는 분야에 갖다 놓으면 그게 다시 장점이 됩니다. 그 어렸을 때 창의성이라는 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 보면요 어떤 사업가가 경비 아저씨한테 위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멋진 프리젠테이션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가 그거를 그 프리젠테이션 끝나고 그 사업가한테 야 근데 너 이걸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 얘기했는데 그 사업가가 머리한테 띵 맞은 거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이 건물 경비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해 줬어.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에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배운 체계 내에서 이 사고 체계가 딱 닫혀버려요. 그래서 외부인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아시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갇혀가지고 절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인을 하기 너무 힘든 두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왔느냐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로 보시면 돼요. 내가 태교를 엉망으로 했어. 우리 남편하고 시댁에서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태교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얘가 그냥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된 거야. 그게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분야가 잘 쓰일 수 있는 진로를 선택을 한다. 그게 주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문학이나 예술을 시키면 굉장히 고수가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긍정적이야, 우리 애는 지금. 너무 태교를 잘 받았고, 너무 부유한 가정에서 너무 잘 자라고, 어렸을 때 너무 뛰어놀았어. 그런 애들은 그냥 장사를 많이,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시켜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운동선수가 되면 참 좋은데, 박지성처럼. 근데 그럴 확률이 없다면, 그 세상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게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민하고 이런 애들은 학자가 되면 학자나 문화예술 쪽으로 가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막 산만하고 이런 애들은 사업가로 가면 성공을 하는 투네요. 그게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이냐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인드로 우리 자녀와 내가 대화를 나눌 것이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좋아서 뭐 잠 못살판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하는 날 엄마가 너무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세요. 그럴 때는 자기 쪽으로 이끌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처럼 현실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나 같은 몸상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몸상가들이 해놓은 위대한 일들이 너무 많다. 지구상에서 위대한 일들은 거의 몸상가가 해낸다. 그런 스토리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건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아이가 스스로 습득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독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현실과 이상을 너무 괴리되어 있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왜냐면 요즘 아이가 표현하는 말이 학교는 감옥이다. 그렇죠. 창의성을 죽이는 뭐 어떤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제가 조금씩 놀랄 때가 얘를 책을 너무 많이 읽혀서 그런가?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감정적으로 혼란할 때 감정 코칭하라는 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뭔가 그 대책을 세우기에는 대통령도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서서히 바뀌어갈 수밖에 없고 집단화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독서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양한 독서를 했으면 학교에서 원하는 게 필수적으로서 선택적 이런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읽지 않는 바쁘시면 다시 느끼더라고요. 그 불안감을 부모가 이렇게 해소해 주기에 조금씩 힘든 부분이 그 숙제화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줘야 될지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이들 밖에서 먼저 힘들어서 선택부터 돋바서부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 3년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초등학생 그런 거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정말 아이들이 책을 감동적으로 만나서 책과의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점점 연령대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아무리 그 아이가 다양한 독서를 한다고 해도 책 자체를 사랑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책 읽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엔 대학교 가서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 아이한테 뭔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책을 다시 손에 놔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 읽는 것 자체에서 그 지식을 알아가는 의미를 그 채워가는 것을 그 아이가 즐기지 않으면 제가 자기주도성의 자기주도성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결국 역전당해요. 진짜 사랑하는 애한테 역전당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역전당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 강한 애가 뭔가 책을 습득하는 속도 자체가 20배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20년 할 거 걔는 1년 만에 끝내버려요. 그게 이제 그 20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몰입하고 감동에 깊이를 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젠가 역전당해요.